준비해 오시면서 궁금했거나 이거는 왜 이럴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던 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공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차후에 대학을 가신다거나 할 때 진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모신 6분의 전문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질문들을 주신 게 있거든요. 관련된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서울 한양사대부고 신홍규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하정철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농우바이오의 한지학 소장님이시고요. 농촌진흥청의 박태성 박사님이십니다.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김은기 교수님이십니다. 강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영환 교수님. 저희가 지금 토론 전문가로 지금 신홍규 교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LMO 전문가로 하정철 박사님, 한지학 박사님, 박태성 박사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분야, 바이오화학 분야 전문가로 김은기 교수님과 김영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내주신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본선대회하고 좀 연관돼서 나온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LMO 전반에 대한 질문들도 있고 그리고 또 향후 진로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순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은기 교수님하고 김영환 교수님 쪽에 질문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받은 거를 보면 바이오DS의 최현우 학생이 낸 질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혹시 답을 해줄 수 있으시면. 그리고 뭐 이어서 한다고 하면 이 바이오매스가 저희 본선 주제인데요. 바이오매스가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뭐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까지도 좀 질문을 한 게 있는데요. 이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붙여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마이크를 넘기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인용 용어라서 정확히는 이게 우리나라 그 정의에 의하면 신에너지, 오와 재생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 재생에너지는 알죠. 저희 이제 화석과 같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재생이 가능한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라면 신에너지는 그거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에너지와 달리 연료전지와 같이 또는 기존 화석 연료를 이용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신에너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번 토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이제 경제성, 유효성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바이오매스의 좀 전문가긴 하지만 당장 우리가 단시간 내에 상당히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용한 거는 지금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에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는 여전히 최근에 풍력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단위 단가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료전지라고 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역시 또 크게 가까운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바이오매스는 어떠냐? 아까 그런 토론에서도 한번 지적이 된 것처럼 요즘 시대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글로벌로 사는 나라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그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애니퀄 핸드폰 뭐 갤럭시 S를 팔았다면 지금같이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가능성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 국내 산업을 위해서 뛰었던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일본 회사들이에요. 일본의 핸드폰 회사들은 국내 회사들을 국내 제품 또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놀랍게도 우리 기마민족의 후손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다양한 제품을 외국에 팔아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회사가 뭐 넘버1, 넘버2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반면에 이제 일본의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어디 가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사실 이거는 놀라운 성과. 마찬가지로 바이오매스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부존량이나 생산량이나 유용성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데 바이오매스가 많은 동남아 아시아 그런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바이오매스보다 더 없는 석유 자원이 우리가 한 방울도 없잖아요. 원유가 현실적으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한 4위, 5위의 석유화학 지금 공업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도 자원 없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스코라는 회사가 세계 3위의 지금 철강 회사인데, 포스코가 쓰고 있는 뭐 유연탄, 그다음에 철광석, 우리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해냈던 어떤 기술과 그다음에 과학과 사람들의 땀과 정열로 여기까지 됐던 걸 생각하면 이 바이오매스도 충분히 땀과 정열을 잘 거치면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질문들이 다양하게 좀 나와서 좀 일단 질문들 중심으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의 이유연 학생이 바이오 산업이 음악한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는데요. 혹시 답이 가능하실지? 네. 바이오 산업 자체가 음악하냐라고 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산업계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잘 들은 것 같은데 산업계 바이오 쪽 관련되니까 당연히 난 파시트박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뭐 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거가 IT 산업, 그다음에 BT 산업, 그다음에 융합 산업, 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맞아요, 맞는 얘기는 맞다고. 그러니까 그 BT 산업이 상당한 커다란 포텐셜이 있는 거는 맞는 얘기고, 이제 이걸 어떻게 다양하게 이제 끌고 나갈 것이냐는 이제 그만한 그 능력이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우리는 많이 늦었죠, 우리나라가.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이쪽 바이오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이언스 쪽 자체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걸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서 산업화하는 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그 분야가 많은데, 뭐 우리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학, 약학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식품 쪽, 먹거리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작물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그 바이오매스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오매스 쪽으로 해가지고는 오늘은 이제 단지 그 뭐 옥수수라든가 식량 같은 경우를 바이오매스로 옮겼을 때 이제 문제가 많다. 이거는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이건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바이오매스 자체를 순수 사이언티픽하게 좀 잘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더 많아요. 그걸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생물 공학 같은 게 좀 더 많이 발달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효율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선 뭐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미생물 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한 30년 전서부터 시작했던 소위 말하는 그 지네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하고, 그다음에 그 유전체 정보라는 걸 내놨잖아요. 그죠? 사람의 유전체 정보 다 알아서 이제 유전자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이게 지금 사람뿐만 아니고 이건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미생물 전부 다 지금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산업화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분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우리 이제 이과 쪽일 수도 있고 문과 쪽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문과 쪽은 뭐 어차피 결정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만 이과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학생들 같으면은 이 분야도 한번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 과거 한 10년, 20년에 비교해서 지금은 바이오 사이언스 쪽으로 하고 상당히 많이 인프라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잘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직장 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좀 보충. 저는 이제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 좀 관심 있는 편이라 여러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보충해 드릴 것 같으면은 어느 이제 한 산업이 발전하고 학문이 먼저 발전하고 그 뒤에 산업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산업은 학문이 발전되고 충분한 지식이 쌓인 뒤에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약 20년 정도 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78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화공, 정유산업이 최고의 피크였었고 저는 이제 주위에서 그쪽까지 돈을 많이 번다 해서 거기 갔었는데 그때 화공과가 1위였었고 그러니까 학문 쪽에서 보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것이 전자였었어요. 그래서 1등을 한 사람 다 학원가라서 저 1등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는 두 번째로 갔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올 때쯤 되니까 IT 산업이 완전히 떴죠. 그래서 학원 쪽은 완전히 가라앉았었고 그래서 이게 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20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쭉 보게 되면 80년도에 우리나라를 맨 처음에 세운 것은 토목 건축이죠. 중동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최초 알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다시 먹여 살린 것이 IT가 90년대 IT를 먹여 살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IT 산업이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1970년대에서 봤었던 그 전자 쪽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20년 뒤에 IT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뭐 12, 13위 랭킹인데 조선, 철강 다 한 2, 3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이 BT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BT 산업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랭킹이 지금 23위 한 5년 전에 23위 정도였었는데 23위라는 게 뭔가를 보면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쌓여있는 지식의 순위가 올라오는 순위가 23위예요. 그 60몇 위에서 한 10년 전에 23위, 지금 13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이오 부분의 지식 부분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쌓이기 시작해서 OECD 랭킹 지금 10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쌓인 뒤에 이제 BT가 산업이 올라설 거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모든 산업이 지나온 결과를 보면은 앞에 지식이 먼저 가고 뒤에 산업이 따라오는 그런 결과인데 IT도 그런 똑같은 결과를 지내왔었고 그래서 바이오도 그런 결과를 따라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 특히 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쪽의 산업이 앞으로 한국을 먹어 살릴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들으니까 지금 빨리 이제 관련된 이쪽으로 오셔야 취직하실 때 한참 꽃을 피울 입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들 또 진행을 좀 해보면은 바이오매스 에코 사상가들의 이동훈 학생인데요. 바이오매스의 플라스틱 상용화 가능하면 얼마쯤 걸리겠느냐라는 질문인데 뭐 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거랑 묶어서 아까 태양광 관련된 질문 그 이야기도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예그리나의 오민영 학생이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거, 장단점을 좀 궁금하다는 거하고 예그리나의 박지원 학생이 바이오매스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연구를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변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 이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저희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아침에 일찍 오는 바람에 아침 도시락으로 샌드위치를 이제 주최 측에서 주셨는데 그 주최 측이 주신 그 일회용 그 샌드위치 박스가 그 투명한 박스가 다들 그냥 일반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그게 PLA라고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에 롯데마트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냉장식품의 그 포장재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이 다 바이오 플라스틱이에요. 사실은 이미.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앞으로 자동차나 이런 데까지 퍼질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항상 이거는 대체제와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따라다니니까 시간은 이게 조금 걸리겠지만 이미 이것이 연구실의 단계는 벌써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폭발적으로 성장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재료가 전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태양광에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태양광으로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소위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 바이오매스는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달리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고정화된 탄소 자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에너지가 탄소에 소위 저장되는 꼴인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고 그걸로부터 전환되는 또 탄소 재료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바이오매스와 일반적인 태양광과의 좀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 에코사상가들의 유영근 학생 질문인데요. 현재 그 바이오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의 사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서 바이오 기술을 써야 되느냐? 이 부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선전할 때 결승에 올라간 촌철살인이 제 소속이 되냐고 한번 묻더라고요. 제가 소비자원에서 왔는데 지금 여기 다른 분들은 지금 그 소속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여기 왔겠구나라는 게 바로 끄떡끄떡해질 건데 그 소비자원에서 왜 왔느냐 약간 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 회사를 소개를 하자면 저희 회사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그 주요 업무는 크게 보면은 사전 예방 업무, 그다음에 이제 사후 피해 구제 업무 이 두 가지로 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흔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 피해 구제 업무만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공산품을 샀는데 불량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바꿔줄 수 있느냐 이런 업무도 이제 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사전 예방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전 예방 업무는 이제 어떤 업무냐면 어떤 소비자 문제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된 소비자 안전센터라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센터에서는 시험 검사도 하고, 그래서 뭐 시중에 유통기 제품의 어떤 품질 비교를 해가지고 컨슈머 리포트 요즘에 9시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 뭐 생산화가 좋더라, 뭐 어느 회사 제품이 좋더라 이런 실험을 하는 또 그런 부서가 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어떤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측에서는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산업 개발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는 어떤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 안전 문제를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바이오 기술의 어떤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좀 우선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기술을 좀 너무 앞서가면서 하려고 한다. 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근래 요 근래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나노 기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나노 기술 들어보셨어요?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물질을 뭐 한 10의 한 마이너스 9승으로 쪼개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전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물성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나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뭐 항균 효과를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항균 효과를 가진 뭐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뭐 칫솔이라든지 뭐 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런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노 기술을 처리해가지고 이제 런닝을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유효성을 먼저 쫓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을 적용해 보니까 이런 유용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럼 그 유용성을 가지고 일단은 산업화를 먼저 시킨다는 거죠. 그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물론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이제 어떤 물질을 잘게 이렇게 쪼개버리면 그런 유용한 효과도 나타나지만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쪼갰을 때 어떤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떤 논문으로서도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라든지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이게 이제 이미 우리 주변에서 제품화되어가지고 이미 유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바이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GMO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시장 유통된 지 한 20년이 다 돼가지만 계속 찬반 논란이 계속 지금 뭐 일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관점에서 저희 원에서는 어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 옆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한영철 박사님은 지금 상당히 그 우리 일반 시민을 위해서 국민의 그 건강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산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 그 영익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 바이오 기술 같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이걸 만들어서 산업화해서 우선 뭐 장사해서 돈을 벌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둘 다 상반되는 그런 클래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산업화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영철 박사가 얘기하신 그 기본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이 가되 수평으로 이렇게 같이 어떤 그 철도 레일처럼 쭉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둘이 아웅다웅 할 필요는 분명히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업인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한다. 그래서 GMO 같은 걸 만들어서도 문제가 되게 많은 거를 가지고 그냥 막 사업화해서 이익만 남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기업에서도 상당히 그런 그 안전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마트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과자가 있다고 그럴까? 그럼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 저라고 그럴까요? 내가 무슨 과자를 우리 밑에 사람한테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영 형편없는 거 먹어서 안 되는 것들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그러면 내 회사가 내 기업이 내 재벌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단 하루 정도 생존할 수 있겠냐고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도 안정성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만든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탑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간에 그 문제가 좀 약간 아웅다웅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우리 한영철 박사님이 얘기하신 쪽으로 우리도 다 쫓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도 우리 일반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바이오 기술은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뭘 자꾸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과학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오늘 바이오메스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학기술이라는 건 맨 처음에 자동차, 비행기가 나올 때 사람이 타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비행기 한 대가 뜨려면 어마어마한 안전기준을 가지고 떠야 되죠. 그죠? 그런 기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결국은 자꾸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를 밟아가면서 그 다음에 자꾸 지식이 쌓여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저 정도는 안 된다 이런 거가 평가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GMO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문제가 지금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제 아기모토가 자꾸 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20년 뒤에 정말로 GMO가 나빠가지고 그만두라면 나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때 가서도 GMO가 괜찮다라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옛날에 자동차가 뭐 저기 사람 위험해서 못할 때 그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과학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분명히 역사가 있고 분명히 이걸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절대 안 돼요. 그 GMO에 대해서 찬반 얘기할 때 찬반 자체를 즐기시면 돼요. 이걸 난 찬성적으로 간다? 반대적으로 간다? 나는 이거 GMO 있다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먹으면 돼요.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돼. 누가 코카콜라를 마실 것이냐, 펩시콜라를 마실 것이냐, 그건 선택의 자유라는 얘기죠. 단지 그런 펩시나 코카콜라가 지금 코카콜라가 더 나쁜 거죠.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나름 거기에 평가를 해서 드시면 되는. 그러니까 GMO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GMO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 아니 뭐 하셔도 되고 다른 질문. 야레모 관련된 저는 지금 앞에 두 분의 중간적 입장을 해서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LMO 심사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농업용 LMO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앞에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실은 지금 옆에 이제 한철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규정과 그런 심사를 통해서 승인된 것만 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산업이라는 자체는 그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그 이제 토론대회에서 나온 것처럼 리스크가 조금 있으면 어떠냐라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리스크가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국민과 정부가 같이 노력하고 연구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 추세고, 그러니까 아까도 뭐 비행기도 얘기하고 자동차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앞으로 위험성은 있지만 발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똑같이 바이오 산업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밀리의 윤지수 학생하고 토론의 품격의 천세명 학생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생명공학 세부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전공 후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내외 생물학 연구자가 되는 과정 좀 설명을 해달라. 의학 관련된 생물학을 연구하고 싶은데 의대를 나와도 되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진로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레드, 빨간색의 의료 분야, 또 그린, 초록색의 환경 농약 식품 분야, 그리고 화이트, 백색의 산업용 바이오, 그러니까 뭐 효소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의대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의대에 가면 이제 인체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요. 다만 의대로 가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뜻을 가지고 가지만 가서 개업을 하고 직접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 학문에 대한 꿈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로 가서 내가 진짜로 연구를 하고 싶으면 의사로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인체 직접 접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면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대 쪽에 가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의과 대학에 남으시는 것이 좋고 개업을 하면 일단 거기는 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진로는 많은 경우 지금은 이제 대학원까지는 보통 생각을 해야 될 만큼 학력이 인프레션이 많이 돼서 그 분야는 대학원 정도는 졸업을 해야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일반 기업들이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뭐 동아제약, 뭐 하나이라든가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바이오 의학 분야죠. 의학. 그러니까 표적 항체 치료제 뭐 미리그램당 250만, 300만 원 그런 고가를 만드는 쪽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 편에서 뭐 크게는 의료 쪽 그리고 이런 환경 쪽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이런 산업용 크게 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바이오매스 그리고 뭐 생명공학 관련된 분야 그리고 진로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토론 지금 여러분 토론 대회에 오셨으니까 토론 대회를 진행해 오면서 좀 토론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질문지로는 일단은 질문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홍규 선생님이 지금 4강전도 살짝 보시고 예선전도 보셨는데 일단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조언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나. 진짜 너무 고생만 했고요, 너무 수고 많았고요. 먼저 그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이 그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총 한 260여 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요. 요즘 그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죠? 대학이죠. 이것도 사실은. 근데 지금 그 대학의 스펙이라는 어디 입학사정관 때문에 외부의 대회는 논술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백일장 또 여러 가지 대회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우리 GMO나 이 바이오 이 토론에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보통 토론은 문과 학생들의 점유 소유 또 그 학생들만의 잔치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과 자연계 주제로 토론을 지금 3회까지 이루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학교 현장에서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예선전하고 지금 이제 본선을 지켜서 봤는데 지식적인 측면은 우리 전문가 우리 박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토론은 사실 스킬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런데 토론은 그 신사노름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정말 찬성만 계속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오전엔 찬성, 오후에는 반대 또 이렇게 지금 해봤잖아요. 또 상대방의 입장을 서본 사람만이 나중에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성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우리 여러분의 토론대회를 참관하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정치인 우리 학생들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킬이라기보다도 규칙을 잘 지키자. 정말 그 입안에는 그 주장과 자기 주장과 논 것만 해야 되겠고요. 교차 조사에는 입안 때 했던 내용을 교차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간혹 가다 보면 자기들이 준비해온 거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규칙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안은 입안, 교차 조사는 상대방의 그 주장했던 논리적인 허점이라든지 또는 지식적인 측면에 대한 허점을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이 반박 때 공격을 하고 그리고 재반박할 때 또 공격하는 어떤 그런 그 규칙을 잘 준수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에 초점 시간에는 보면 초점 시간에도 상대방을 반박하느라고 시간을 다 주는데 정말 이 초점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그 자신의 그 발언이잖아요. 처음에 입안 때 세웠던 저는 찬성한다고 했을 때 바이오매스에 정말 찬성한다고 했을 때는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입안했던 걸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토론대회가요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당성을 마지막에 해주면은 심사위원들한테 더 제가 아까 4강전 봤는데 그런 어떤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기보다 규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타 여러분 아마 그 토론대 세다 2대2 세다 또는 3대3 세다 토론이나 원탁 토론 대회를 많이 참여해 봤겠지만요. 이 세다 토론은
입론한 사람이 교차질이 했을 때 반론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요 입론한 사람이 아니라 차기 다음 파트너가 교차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팀이 팀워크입니다. 다른 토론대회는 자기 것만 준비해가지고 발표만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이 바이오 이 토론대회는요 두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토론대가 정말 또 의미 있고 뜻 있는 토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내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시간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예. 제가 조사했을 때 이제 LMO 같은 경우는 소속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바이오 DS요. 네, 바이오 DS에 채우는데요. 그 LMO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생태학적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이 유전자가 그 구조가 DNA 구조가 변형될 수도 있고 이게 세대를 걸르면 어떻게 변형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걸 들으면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산업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산업화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별로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중간에 있는 저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런 문제가 사실은 쥐라기 공원이라는 거 보셨죠? 혹시 다 보셨으면 거기서 이제 그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뭐 개구리가 수컷만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안에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고 거기는 암컷, 수컷이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위해서 심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LMO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그 작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세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대를 거쳐서 안정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지를 계속 세대별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으로 안정해서 유전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에 그런 변화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벤트만이 승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유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됐나요? 네. 근데요. 네. 만약에 생태학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 유전자가 변형되진 않나요? 그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표현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표현형적으로 변화가 없는지도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노타입과 제노미타입에서 유전적 그 변화가 있는지, 표현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모두 검사를 하고 단백질 변화, 아미노산 변화, 그다음 환경적 요인, 독성, 눈썹 모든 분야, 그러니까 13개 항목에 대해서 안에 세부 항목은 63개 항목에 대해서 모든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안정성이 입증되고 알레르기라든가 모든 부분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유통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먹는 LMO, GMO들은 실제로 그런 안전성 검사가 모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270일 동안에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질문이라든가 새로운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그거는 스탑이 돼서 보통 한 3년 정도가 걸려야만이 하나의 이벤트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까지는 개발부터 GMO가 심사까지 들어올 때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10년에서 거기서 심사가 진행되면 다시 한 3년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한 13년 정도가 지나야만이 실제로 그 이벤트가 정말 안전하다 한 것만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LMO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쥐라기공원처럼 나온 것처럼 바로 개구리 유전자 깨진 부분을 만들어서 바로 공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몇 세대를 거쳐서 안정성이 입증돼야만이 유통됩니다. 한 2개 정도만 더 받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GMO는 보통 소속하고 이름 좀 부탁드릴게요. 천철살인의 강아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믿고 먹을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FDA 같은 경우는 안정성 기준이 굉장히 허점이 많잖아요. 그런 기술들도 국내에서 들어오기 전에 다 안정성 검사를 하고 그런 네, 그 식품도 똑같이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국내 그 에르법에 따라서 유전자 변형 이동, 국가 간의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두 가지 법률에 따라서 그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FDA나 모든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그거를 각 국가의 고유의 업무로서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독성이 진짜로 있는지 그 독성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알러지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든가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승인되지 않고 유통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승인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LMO가 사실 LMO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농약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 식물체 농약을 뿌려서 먹는 독성 부분하고 LMO에서 나온 독성 부분을 환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LMO는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독성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만 LMO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때문에 다음 세대의 어떤 영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해서 평가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박 회장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GMO의 어떤 LMO의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라든지 어떤 논란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그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각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뭐 농촌진흥청에서 들어오는 GMO에 대해서 그런 안전성 검사 항목을 가지고 실험을 한 이후에 이게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걸 개발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안전성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항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도 봐요. 환경에 대한 영향도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피노타입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작물하고 GM 작물하고 이게 한번 키워보니까 외관이 거의 흡사하네. 그러니까 안전하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피노타입 중심으로 간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알레르기 기관이라든지 어떤 독성 검사에 대한 항목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은 약간 좀 무로다다.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GM 유전자가 들어갔을 때 목적한 유전자가 들어갔을 때 목적한 어떤 형질도 발현되지만은 걔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피노타입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논란은 뭐 아직까지는 그런 심사 체계 자체가 크게 변경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뭐 이런 쪽에서는 가끔씩 이제 9시 뉴스에 한 번씩 그런 뉴스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으시죠? 아까 여러분이 하시던 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내용이고 지금 한주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라는 자체가 발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장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라는 부분은 항상 모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과학의 모순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과학을 많이 하셔서 그 모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항상 LMO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발견됐을 때는 승인되는 것마저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거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린 거지만 하정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심사하신 분의 위원님으로 저희들이 같이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학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 시민이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 잘 빼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지금 상당히 많은 지식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조금 전에 그 나온 그 지식, 거기 나온 그 질문들을 내가 들어보면은 굉장히 모른다는 거를 느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전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기본적으로 듣고 있는 그런 그 지식들이 주로 신문에서 보거나 인터넷에서 보거나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그 농촌진흥청, 그 영국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고 여기는 한국소비자원인데 사실은 그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옆에서 체크하는 거고 여기는 순수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유전자 얘기했을 때 유전자가 우리가 조작을 한 거가 밖에 나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얘가 확 다른 걸 변하느냐? 이건 유전자에 대한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가 확실하게 변하거나 잘못되거나 소위 말해서 뮤테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 된다라고 하는 건 특정한 경우만이 가능해요. 그 가능한 경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학적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을 맞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뮤테이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반적으로 생기세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체세포 쪽으로 몸에서 방사선을 맞아도 우리 다음 때는 정상이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생세포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다음 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유전이 된다는 얘기지. 식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식물에 꽃가루가 많죠, 그죠? 꽃가루를 통해서 전부 다 교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 지난번처럼 한 3주간 36도, 37도였지.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교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자를 받지? 그걸 뿌려보세요. 엉망진창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냐? 절대로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환경적으로 상당히 잘하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해서 그 다음 때 가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바로 그렇더라라고 서로 얘기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직접 문제를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 다 수고하셨습니다.